그 다음에 11번. 11번은 보통 여러분이 가면은 요런 게 많이 있어요. 요런 게 대문 앞에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막 좀 슴떡하죠. 들어가기 싫죠, 사실은. 싫은데 유치권, 뭐 무단 침입 시 형사 고발, 점유중, 뭐 샀습니다. 샀는데 이제 봅니다. 낙찰 받아도 유치권에서 소송에서 승소할 거야. 자, 진성 유치권은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자, 이런 거요. 내가 공사 15주 했어. 8채를 다시 빌라 지었어요. 지었는데 돈을 안 줘. 그러면은 딱 펜스를 치고 울타리를 치고 딱 지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시간이 문제죠. 너무 오래 가니까. 그게 문제인데, 그래서 자기가 이제 뭐 누가 겸해 넣어주면은 이제 낙찰에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진성 유치권은 신고를 꼭 해 놔야 된다. 안 해도 됩니다.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진성 유치권은 원인이 딱 있는 건데 점유를 잘하고 하면은 뭐 굳이 신고는 안 해도 된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어도 너무 겁먹지 마시고 과감하게 지금 움직이는 거. 움직이는 거네. 한번 봅시다. 움직이는 거네요. 자, 42% 떨어졌네요. 42%. 많이 떴다, 그죠? 업무 시설인데 42%에 떨어졌다. 자, 봅니다. 42%. 자, 경매죠. 경매에, 공매네. 평택시 공매에 보면. 자, 평택의 업무시설인데 33평인데 4,200까지 떨어졌다. 4,200까지. 자, 33평이고 종로세무서에서 유치권이 행사 중이므로 입찰해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움직여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214호. 참, 그죠? 214호가 지금 이렇게 막 붙여놨습니다. 붙여놨고, 재산 명세를 보니까 33평인데 유치권 점유인 것으로 탐문 조사되었다. 그죠? 됐으니까 잘 챙기고 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입자가 없으니까 이런 거 세금 이런 거는 신경 쓸 건 없고요. 전입자도 없으니까 신경 쓸 거고 유치권만 잘 챙겨가지고 이런 거 하면 되겠는데, 이게 이제 그 유치권 신고자들도 한번 알아보고, 은행 같은 뭐 좋은데 은행이 아니니까, 그죠?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탐문 조사도 하고 해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조사가 잘 안 되고 어쩌는 거 아마 여러 세대 했겠죠. 요 말고 다른 세도 경매 들어가는 거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 조사를 해서 입찰해야 되겠다. 자, 12번 유치권 부존재 서울고등법원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요, 자, 소멸시효 3년이 이미 지났으므로 공사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유치권이 성립한다 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유치권에도 이 공사대금 시효는 3년이다. 이거를 많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요것도 이런 이제 판결이 있으니까 공사대금 판결은 요거 서울고등법원 요 판결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13호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판례를 좀 연구를 해봅니다. 판례. 간단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유치권을 긍정하는 판례다. 그러면 낙찰자한테 어떻습니까? 불리하다. 자, 지금부터 읽는 거는 9가지는 불리하다. 자, 1번 봅니다. 1번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불리한 거 낙찰자가 우리한테 우리가 불리한 거예요. 주택 건물의 신축 공사 수급인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그 건물에 대해서 공사 대금이 있다면은 수급인은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유치권은 수급인이 점유를 상실하거나 피담보 채무가 변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한다. 맞는 얘기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의 창호 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인이 공사대금 채권 전액을 변제받기 위해서 한 세대를 점유해서 유치권 행사하는 경우도 성립한다. 자,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창호공사를 했어요. 창호공사를 했는데 1000만짜리 10개를 했습니다. 10개를 하고 계속 공사를 이렇게 막 복도도 하고 창호를 하라 해서 공사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로 301호의 창호에는 한 1000만 정도 들어갔다. 들어갔는데 열채를 했어요. 열채. 그럼 저 1억을 받아야 되죠. 근데 이제 1억을 받아야 되는데 301호만 점유했을 때 낙찰자나 소유자가 야, 니 그 1000만 원만 줄 테니까 점유를 풀어라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 견연관계가 있고 모든 게 딱 그 해당되는 견연관계가 있는데 1000만 원 줘보고 네가 그 창호공사한 사람 뭐 10세대 공용 부분도 제가 다 공사 다 했는데 그래갖고 했는데 니 301호는 1000만 밖에 안 되니까 1000만 줄 테니까 점유를 풀어 할 수 있느냐? 그거 안 된다 말이야. 그건 1억을 다 줘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상사 유치권하고 조금 관련되는 건데 일단 그건 뒤에 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공사를 내가 전에 이랬죠. 공사를 전용 부분, 공용 부분 많이 창호를 다 막 하잖아요. 저 창문에도 하잖아요. 창문에도 외벽에도 하고 막 창들을 깔고 이러는데 나 한 세대 했는데 그 점주도 잘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소유자나 낙찰자들이 와서 야, 니 한 세대 뺏게 점유하니까 니는 뭐 1억이 아니고 1000만 원만 줄 테니까 나가라 할 수 있느냐? 참 애매한 이야기인데 일단 대부분은 막 공용 부분까지 견연관계가 견연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꼭 전용 부분이 아니라도 아마 이렇게 해석하고 있네요. 조금. 자, 그 다음 봅니다. 3번에 공사대금 채권에 기해서 유치권의 행사자가 스스로 주택에 거주하면서 보존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자, 아파트나 이렇게 이제 주택, 다가구 주택을 제가 공사를 했어요. 돈을 받았어요. 그럼 자기가 거기서 거주할 수 있느냐?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네가 일단은 낙찰자는 뭔들하고 네가 살고 있으니까 차임, 월세 상당을 소유자에게 반할 의무도 있느냐? 있다, 이 말입니다. 있다, 그 얘기입니다. 반할 의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니까 아파트 낙찰 받았는데 유치권을 서초동 보니까 지난번에 했죠. 지난번 보니까 한 달에 한 450만 원 주라. 이렇게 해서 이제 판결에 나오더라고요. 10달 것도 뭐 4,500 하고 매달 400 주라.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4번 봅니다. 유치권 공사업체가 일부 점유하고 10개는 일부 점유 면적에만 성립한다. 아까 배웠다, 그죠? 일부 면적에만 성립한다. 자,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자, 5번. 진성 유치권 5억, 유치권자 20명이 7평에만 점유하고 있다면은 7평에 대해서만 유치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봅니다. 7평. 그래서 점유를 부분적하는 거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걔들이. 자, 6번. 간접 점유에서도 되느냐? 된다. 간접 점유, 또 점유 보조자. 이 말입니다. 간접 점유하고 점유 보조자가 또 뭐, 어떻게 틀립니까? 간접 점유. 그럼 직접 점유는 뭡니까? 직접 점유는 뭐를 직접 거라고? 직접 점유. 또 그 다음에 간접 점유. 간접 점유. 또 하나 더. 점유 보조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종업원들 공장에 지가지고 그 점유 보조를 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직접 점유는 지가 직접 점유하는 거. 간접 점유는 주로 세콤, 캡서 이런 겁니다. 세콤 아시죠? SECOM, 그죠? 세콤 회사 있더군요. 보통 아파트 보면 경비사 많이 하고 있죠. 세콤, 그 다음에 뭐 캡서 이것들입니다. 캡서, CAPS, 캡서 이런 거예요. 점유 보좌는 직원들이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자, 7번.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가압류 등기가 된 데 유치권을 취득하였더라도 경매되기 이전이라면은 전에 민사유치권은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것도 조금 이제 조금 엇갈리는데, 자, 이렇습니다. 공장 건물에 예로 뭐 공사를 하는데 설정이 많이 되어 있어요. 땅이나 이게 설정이 건물에 설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설정이 많이 되어 있는데 공사를 해가지고 유치권을 주장하는데 되느냐? 자, 된다 그는 쪽도 안 된다 쪽이 있어요. 안 된다는 쪽은 서로 짜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사업자가 건물주하고 집주인하고 짜가지고, 야, 니는 공사 10억 해라 하고, 대출도 내가 10억 이 같이 건물에 10억 대출이 나갔지만 네가 또 10억을 공사를 해라. 지금 8년 된다 했잖아 지금. 그럼 이거를 짜고 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법권 전에 본 게는 뭐 대전고법인가 이런 보니까 안 된다. 네가 짜고 치고 할 수 있지 않느냐. 뻔히 못 받은 거 알면서 세무서 압류도 막 들어와 있지, 대출이고 가압류고 뭐 짜다리 붙어 있는데 그거다가 네가 공사한다 그런 거는 너가 집주인하고 짜가지고 공사했다 그거 또 공사하라 그거 유치권을 별도로 받으면 되니까 그거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조금 판례가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일단 요 판례는 낙찰자한테 불리한 판례입니다. 설정이 있어도 괜찮다. 설정이 있어도 괜찮다 이런 판례입니다. 자, 그다음 8번은 가압류만 되어 있고 경매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한 경우에도 가압류 처분금지 효에 저촉되는 행위다. 자, 요거는 이런 다 공매가 아니고 경매다. 경매가 된지 그다음에 가압류만 돼가고 강제매 되든지 이런 경우에 우리 임의경매 건조당이 있고 임의경매 있죠 보통. 그래서 임의경매가 될 때는 임의경매 전에 이제 변제가 완료돼야 되고, 근데 건조당이 없고 가압류만 있다가 강제경매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니까 강제경매 될 때는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다. 강제경매가 되기 전에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가압류의 처분 효력 금지 후에 처분되는 처분 행위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강제경매 전에 가압류 그것만 가지고 처분 금지 효가 되느냐 안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렇죠. 건조당 있고 임의경매 있으면 어떻습니까? 임의경매를 기준하는 거죠. 그럼 가압류 있고 강제경매 될 때는 강제경매를 기준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준은 강제경매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9번 체납 처분 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서 경매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민사유치권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될 수 있느냐. 자, 우리 아까 했죠. 건조당이 돼도 6번에 보면은 7번이가 였네. 7번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었더라도 공사라면은 민사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해놨죠. 그러면은 9번을 보면은 압류가 되어 있어도 경매가 되기 전에 유치권자 공사한 사람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경매되기 전에 압류 정도 있더라도 할 수 있다. 그럼 아까하고 틀리죠. 아까 우리 그 치료시 아까 얘기했죠. 처음 시간에 5억 버린 거. 그거는 판례가 왔다 갔다 자꾸 움직이는 것 같아요. 움직이는데 이게 압류 정도 되어 있다. 경매 정도 되어 있다. 압류 되어 있다. 뒤에 그 다음에 임의 강제입이 들어간다. 이럴 때는 중간에 공사한 거는 인정이 된다. 주로 그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보통 판례에서는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죠. 유치권은 대법원까지 가봐야 되지. 나 다 못 준다. 승수 확률을 제가 보통 80% 이야기하죠. 패소 확률도 있다고 합니다. 뭐 판사들 뭐 하도 요새는 뭐 하도 판례가 왔다 갔다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렇다 얘기지. 사안마다 틀립니다. 사안마다 판례가 다 틀립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14번 봅니다. 14번. 공사업자가 신고한 유치권이 부정됐다. 이 무슨 말입니까? 그럼 우리한테 좋다면 나쁜다. 낙찰자한테. 매수인. 낙찰자한테 좋다면 아니면 나쁘다면 한테 좋다. 한다. 자, 잘 봅니다. 경매가 강제경매든 임의경매든 경매 기입 등기가 격려되어, 자, 이때는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유다. 압류 처분 금지의 효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압류 효력이 발생된 이후에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하면서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점유자가 유치권을 내셔 낮춥니다. 자, 경매가 되고 있는데
집행관이 지나갔는데 뒷날 공사업자가 점유를 했다. 유효합니까? 유효 안 합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경매가 되고 나면은 백날 떠들어도 안 된다는 거. 기본적인 거는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는 경매되고 나서 유치권 주장하는 거는 안 맞다. 얘기입니다. 자, 2번 봅니다. 강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 격려되어 압력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공사업자가 프랜카드를 걸고 점유를 받고 짜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얘기입니다. 자, 3번은요. 이것도 그렇네. 경매 이후에 공사를 완공해서 공사대금 채권이 변제가 됐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3번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사대금도 임의경매 강제되기 전에 다 끝나야 되는 거지. 변제기가 딱 도래돼야 되는 거지. 4분의 3 하다가 경매되고 4분의 4가 이제 공사 올렸다.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선임 안 한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토지 소유자에게 불법행위 되고 있다 그러면은 대항할 수 없다. 자, 땅을 낙찰받은 사람한테 사람이 있고 있는데 자, 이런 거 이거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 초가집, 기와집을 허물고 새로 지었어요. 2억 주고 공사업 지어가지고 했는데 그게 경매대표죠. 됐어요. 설정이 있는데 옛날 구 건물에 공동주당에 설정이 다 잘 돼가 있는데 초가집, 기와집 있는 거 요거를 허물고 새로 2억 주고 지었는데 낙찰자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나중에 건물 그 공사업체가 나 2억 주면 돌려줄게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된다. 니는 토지 소유자에게 그거는 그 건물은 불법행위다. 이래가지고 니는 다 두고 나가라. 이런 겁니다. 다 두고 나가라. 이런 겁니다. 이거는 법칙권하고 관련된 겁니다. 법칙권하고. 자, 5번 봅니다. 5번은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상관없다. 그죠? 그러고 채무자 승낙 없이 임대한 거는 안 된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승낙 없이 상가를 지었는데 1층 상가를 몫이 오는 거 2, 3층을 지었는데 1층을 임대를 놨어요. 그러면 입주권은 성립 안 한다고. 성립 안 한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점유를 하다가 1년 임대를 놨다가 그 다음에 점유를 1년 하고 있어요. 경매권 되었어요. 낙찰이 되었어요. 그런 경우 낙찰자도 그럼 그거를 유치권의 부존재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점유를 밝히면은 낙찰자도 소유자뿐만 아니라 낙찰자도 그 부분 점유가 깨진 거 그거를 밝히면은 낙찰자가 유리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도급이 수급이 아닌 하청업체는 건물 자재상은 안 된다. 자, 그럼 안 되는데 매매대금 채권인데 이때 상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이걸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청업체들은 이럴 때 이제 유치권은 안 되는데 민사 유치권은 안 되겠지만은 상사 유치권으로 점유할 수 있느냐? 자, 요거는 이제 별도로 한번 연구해 볼 문제입니다. 자, 써놨죠? 직접 건물의 가치 상승시켰던 자에 한해서 대부분은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을 인정한다. 써놨네요. 자, 7번 봅니다. 공사대금 채권의 수 확정되고 3년이 경과하면은 시효로 소멸한다. 낙찰자에 대항할 수 없다. 자, 요 판례가 서울고법 2개 나왔죠. 서울고법 2개가 있고 대법원에 또 판례도 그런 게 있습니다. 2009년도에 단기 소멸시효를 지정할 수 있느냐? 안 된다. 하여튼 3년이 지나면은 유치권에 성립 안 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사대금이. 자, 8번은 신의처 방해 유치권을 부여한다. 자, 이게 이제 그겁니다. 설정, 가압류, 압류가 많은데 공사인거는 유치권을 부정한다. 또 된다 했다가 부정한다 했다가 이 사마다 조금 다릅니다. 보니까. 그래서 설정이 워낙 많은데 집주인하고 짜가지고 공사한 거 그거 유치권을 주장하면 되느냐? 안 된다. 지금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는. 그런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인지 이게 이제 제기가 어렵죠. 하여튼 설정이 많은데 압류가 있고 가압류도 많은데 그 다음에 공사를 도급을 5억 주고 10억 주고 해갖고 나중에 낙찰한테 야, 내 유치권 주장하는 게 맞느냐? 어떤 판례는 맞다. 요 판례는 아니다.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판례가 왔다 갔다. 그럼 요거는 사마다 조금 틀리니까 물건이 이제 가치나 그죠? 부동산 가격 같은 걸 좀 봐야 되겠죠. 판례가 좀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자, 9번. 채무자 소유 목적물에 이미 저당권이 되어 있는데
돼 있는데 유치권을 주장하는 게 되느냐? 안 된다. 여기죠. 저당권이 경매 절차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서로 청구하느냐? 그건 된다. 그래서 은행 같은 데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 이런 건 많이 합니다. 은행은 유치권 부존재 소송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산 유동에서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유치권을 뭐 몇 억 있는 거 그 보통 깨고 나서 경매를 다시 합니다. 보통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자, 10번. 임대했다. 유치권을 행사하고 임대했다. 안 됩니다. 임대했다. 유치권을 행사하다가 공사업체가 전세 나왔다. 소유자 허락 없이 전세 나왔고 뭐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전세 나왔다. 그러면 유치권은 깨진다. 이렇게 봅니다. 소멸한다. 자, 11번. 마찬가지. 유치권자가 소유자인 채무자 승낙 없이 목적으로 임대한 경우는 대항할 수 없다. 그죠? 이건 안 된다. 유치권 성립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12번. 강제경매 등기가 되어 있는데 압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뭐 내가 점유를 하고 짜고 뭐 하는 것은 안 된다. 특히 집행관이 다녀가신 뒤에 이야기하는 것은 백날 무효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합니다. 자, 13번. 압류 후에 점유를 개시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압류 처분 금지의 효에 저촉되므로 자, 요 압류 그런 것들요. 요거를 너무 확대하지 마시고 임의 경매 또 그다음 뭡니까? 강제 경매 있죠? 그거 등기 이후에 우리 임의 경매 강제 경매 등기되죠? 각구에 경매 개시 결정 민사집행법에 임의 경매 강제 경매 등기 이후에 점유를 개시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압류 처분 금지 압류 처분 금지 효력에 저된다. 경매 이후 경매가 되고 나면은 압류의 처분 금지 효력에 저촉이 되므로 유치권은 성립 안 한다. 자, 그렇게 보통 해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방 건물에 원상 회복했다. 전세 계약서에 이런 거는 유치권이 성립한다.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임차인들이 보통 많이 깨지는 조항이 이 조항입니다. 그죠? 원상 회복하겠노라 한 장짜리 계약서 갖고 있는 임차인은 깨진다. 이 말입니다. 대부분.